아편전쟁 1932년 12월 14일 19세기의 인도는 영국의 공업가와 자본가에 의해 뜯기고 피 흘리는 착취의 시대였다. 그러나 아시아의 다른 한편인 중국에서도 서양에 의한 또 다른 유형의 착취 형태에 시달리고 있었다. 중국은 인도처럼 유럽 어느 한 나라의 식민지나 종속국은 아니었다. 중국은 19세기 중엽까지는 전국을 장악하고 지탱할 만한 유력한 정부를 가지고 있어서 침략을 모면할 수 있었다. 인도가 이보다 100년 이상이나 앞서 쓰러지고 분열되어 버린 데 비해 중국은 19세기에 약해졌으나 그래도 통일의 금이 가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강대국들의 갈등과 견제는 중국을 어느 한 국가가 통째로 삼켜버리도록 놔두지 않았다. 일찍이 영국은 중국과의 무역 정진을 꾀했다. 그러나 나폴레옹과의 전쟁으로 중국 무역의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동안의 새로운 무역은 급속히 정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편 거래였다. 아편은 벌써 15세기경부터 인도에서 수입되고 있었고 인도는 과거에 많은 물품을 중국으로 수송했다. 아편은 인도에서 수송한 것 중에 실로 악질적인 물건이었다. 그러나 그때의 무역은 한정된 것이었다. 19세기에 들어서 그것은 유럽인에 의해 특히 영국 무역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던 동인도 회사에 의해 급속히 증가했는데 동양에 진출한 네덜란드인은 담배 속에 아편을 섞어 말라리아 예방약으로 피웠다고 한다. 아편을 피우는 습관은 그들을 통해 중국에 퍼졌는데 더 고약한 것은 중국 사람은 아편을 다른 것과 섞지 않고 피워댄 것이었다. 이 습관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 데다 이로 인해 거액의 화폐를 뺏기므로 중국 정부는 이를 금지시키려 했다. 1800년 드디어 중국 정부는 그 용도를 불문하고 아편 수입을 일체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무역은 외국인들에게 엄청나게 이윤이 많은 장사였다. 그들은 아편 밀수를 계속하려고 중국 관리에게 뇌물을 바쳐 눈감아 주도록 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관리가 외국인과 사귀면 안 된다는 법령을 만들었다. 외국인에게 중국어 또는 만주어를 가르치는 것조차 엄벌로 다스렸다. 그러나 이 모든 방법에도 불구하고 아편 무역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이는 거액의 뇌물과 독직 행위 탓이었을 것이다. 영국 정부가 중국 무역의 독점권을 동인도 회사에서 회수하여 모든 영국인에게 개방한 1834년 이후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아편의 밀수액은 점점 늘어났다. 그러자 마침내 중국 정부는 그것을 억압하기 위한 강경 조치를 취할 결심을 했다. 그들은 이 목적을 위해 임칙서라는 탁월한 인물을 기용하여 그에게 밀수 취최를 위한 특별 판무관을 임명했다. 그는 즉각 행동을 개시하여 밀무역의 중심지인 남부의 광동에 부임하자마자 그 지역의 모든 외국 상인에게 소지한 아편을 전부 자기 앞에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그들은 처음에 이 명령을 거부했다. 그러자 임칙서는 그들을 상관 안에 격리시키고 그들이 거느린 중국인 노동자와 고용인의 퇴거를 명하고 외부에서의 식량 공급을 차단시켰다. 이 강력한 행정 조치로 인해 외국 상인은 금방 풀이 죽어 아편 2만 상자를 내놓고 말았다. 그는 밀수품인 이 대량의 아편을 불태우고 또 아편의 소지를 금하겠다는 서약을 거부하는 외국 선박은 절대로 입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포고를 했다. 만약 이 포고를 위반하면 중국 정부는 배와 그 화물 전부를 몰수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정말 용기 있고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 결과가 바로 중국을 궁지에 몰아넣으리라는 것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영국과 전쟁을 해서 참패를 했고 굴욕적인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중국 정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아편 밀수가 영국 상인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었다는 것이다. 영국인은 추호도 이 이익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고 험차 대신 임칙서가 불태운 아편의 대부분도 영국 상인의 물건이었으므로 영국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1840년에 중국과의 전쟁을 개시한 것이었다. 이 전쟁은 아편을 중국에 억지로 떠맡길 강군을 위한 것이었고 또 그 때문에 성리한 전쟁이었으니 묘하지만 아편 전쟁이라 부른다. 중국은 광동과 그 외의 항구를 봉쇄한 영국 함대에 대해 손을 쓸 도리가 없었다. 할 수 없이 2년 후 중국은 무릎을 꿇고
아편 등의 무역을 위한 5개 항구를 개방한다는 남경조약을 1842년에 체결했다. 이 5개 항구는 광동, 상해, 하문, 영파, 복주였고 이 도시들은 조약항이라 불려진다. 또한 영국은 광서 근처의 홍콩을 차지하고 불태운 아편과 영국이 중국과 싸운 전쟁 비용에 대한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중국 황제는 영국 여왕인 빅토리아에게 간절하고 정중한 친서를 보내어 아편 무역이 중국에 끼치는 무서운 해악을 호소했으나 여왕은 대답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중국과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는 잇따른 분쟁이 일어났고 고립시대의 막도 내렸다. 중국은 외국 무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 데다가 그리스도교 선교사까지 들어와서는 제국주의의 앞잡이로서의 역할을 단단히 했다. 뒤이어 일어난 중국의 분쟁은 선교사와 관계된 것이었다. 전도사의 오만불순한 행동은 중국법을 적용받지 않고 자기 나라의 법률에 따른다는 새로운 조약의 체결로 합리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서양에서 온 외국인들은 모두 중국 법률이나 재판에 상관이 없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치외법권이라는 것으로 지금껏 존속하여 원성의 표적이 되고 있다.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까지도 이 치외법권의 특별 보호를 받을 권리를 주장했다. 사실 그들은 어느 모로 보나 치외법권에 적용될 하등의 자격이 없는데도 그 뒤에 버티는 선교사나 강력한 제국주의 열강의 대표자로 인해 원칙이고 뭐고 없었다. 이래서 때로는 마을끼리 서로 부딪히고 정도가 지나치면 불황민들이 들고 일어나 선교사를 습격했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다. 그러면 배후의 제국주의 열강은 먹이를 낚아채는 표범처럼 잽싸게 달려와 그액의 배상금을 빼앗아갔다. 유럽의 강국에겐 중국에서의 선교사 살해 사건보다 이익이 큰 사건은 없었다. 그들은 그 같은 살해 사건을 물고 늘어져 배상 요구와 특권 확대의 도구로 빈틈없이 이용했다. 중국에서 가장 무섭고 참혹한 반란을 일으킨 것도 한 그리스도교 개종자였다. 이것은 1850년경에 홍수전에 의해 일어난 태평천국의 난을 말하는 것이다. 이 종교적 광신자는 우상숭배자를 죽여라 하는 함성을 외치며 마구 설쳐 무수한 백성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반란은 중국의 절반을 휩쓸어 약 12년 동안에 적어도 2천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그 때문에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그리스도교 전도사 또는 여러 외국이 이 반란과 사륙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처음 얼마 동안은 선교사들이 그 난을 지지하는 편이었으나 곧 그들은 홍수전을 부인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그리스도교 선교사가 이에 계속 관여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이 확신은 중국인이 얼마나 선교사의 활동을 그 당시부터 뒷날까지 오래도록 정오했느냐 하는 좋은 증거가 된다.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도사들은 복음과 선의의 사자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야말로 제국주의의 앞잡이였던 것이다. 영국의 어떤 저술가가 우선 선교, 다음엔 한포, 그리고는 영토의 병합, 이것이 중국인의 마음속에 비친 사건의 순서이다라고 썼듯이 선교사는 중국의 분쟁 속에 수없이 등장하므로 이것만은 꼭 유념해 두는 것이 좋겠다. 결국 진압은 됐지만 하나의 병적 광신자에 의해 지도된 반란이 그토록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원인은 중국의 낡은 질서가 파탄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백성의 불만은 앞서부터 조세와 경제 상태 등의 중압 등으로 고조되고 있었고 만주족에 대항하는 비밀결사가 각처에서 일어나 반란이 일반화되고 있었다. 중국에서 외국 무역은 과거부터 있었지만 아편이나 외국 무역은 새로운 조약 때문에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서양의 대기계 공업은 해마다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서 전부 소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계 시장의 개척은 필수적이었다. 이 필요가 결국 인도나 중국이 소비지로 강요당하게 된 동기이다. 이들 상품, 특히 아편은 옛 거래제도를 뒤집어 놓아 경제적 혼란은 한층 격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에서의 물가는 국제 물가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이 모든 것이 백성의 불만과 궁핍을 극심하게 하여 태평천국의 반란을 뒷받침하게 된 것이었다. 이때의 서양 열강은 날로 교만해져 중국 문제에 사사건건 간섭했고 이에 저항할 만한 힘이 중국에는 없었다. 그 후 수십 년 뒤에는 중국의 혼란을 틈타 일본도 한몫을 해서 중국의 권리와 영토를 빼앗아갔다. 만일 서양 열강들이 저희들끼리 으르렁거리지만 않았더라도
아마 중국도 인도처럼 서양 열강이나 일본한테 식민지로 먹혔을 것이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게 된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역사적 사건이란 기적과 같은 것이 아니라 갖가지 원인이 덜끓어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은 언제나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깊숙한 내면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렇게 위대하고 강력했던 중국의 만주인 지배자들도 운명의 수레바퀴가 갑작스런 변화를 일으키면서 굴러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아마 몰락의 근원이 그들의 과거 그 자체에 뿌리박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그들은 오랑캐인 외국인의 침입에 화만 낼 줄 알았지 서양의 산업적 진보가 중국 경제에 어떤 불리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이해하지 못했다. 남경조약은 영국인을 위해 중국의 문을 개방한 것이었지만 영국인만이 익은 과일을 통째로 먹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프랑스와 미국이 끼어들어 중국과 통상조약을 맺었고 중국은 계속 갈팡질팡했다. 이렇게 당해본 중국인은 외국인을 좋아하거나 존경할 마음이 우러나지 않았다. 심지어 쳐다보는 것조차 싫어했다. 외국인 역시 그 정도의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중국을 통째로 삼킬 수 있는가를 눈에 불을 켜고 연구하였다. 영국이 그 선두에 섰다. 중국이 태평천국의 반란으로 정신이 없었을 무렵은 외국인에게는 다시 없는 좋은 기회였다. 영국은 전쟁의 구실을 만들기 시작했고 1856년에 중국의 광동 총독은 해적 행위 혐의로 중국인 선원을 억류했다. 그 배는 중국인의 것으로서 외국인과는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홍콩 정부의 허가를 얻어 영국기를 개양하고 다녔는데 사실 그 허가는 이미 만기가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가의 이리와 양의 이솝 우화처럼 영국 정부는 이것을 전쟁 구실로 삼았다. 영국은 중국을 치기 위해 군대를 수송하고 있던 중 때마침 인도에서 1857년 반란이 일어나자 그 군대는 인도로 향하게 되어 중국의 전쟁은 조금 지연될 수 있었다. 1859년 드디어 제2차 중국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동안에 프랑스도 그 한쪽에서 거들고 나설 구실을 발견했는데 프랑스인 선교사가 중국 광서성 서리면에서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태평천국의 난으로 정신이 없는 중국에 덤벼들었다. 영국, 프랑스 양국 정부는 러시아와 미국에게도 그들과 함께 참여하기를 권유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양국도 전리품을 분배할 때 한몫 끼일 만한 충분한 준비가 있었다. 실제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까지보다 훨씬 큰 특권을 차지하게 되어 있는 조약이 4개국 간에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2차 중국 전쟁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더 비극적인 결과를 수반한 또 하나의 협정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조약이 체결되면 관계 정부가 그것을 비준, 즉 확인하는 관례가 있어 신조약의 비준은 북경에서 하게 되어 이 기간이 다가왔을 때 러시아 대사는 육로를 통해 북경으로 직행했다. 다른 3국은 해로를 거쳐와 백하의 배를 들이대고 북경으로 향하려 했다. 전부터 이 도시는 태평전국 반란의 위협을 받고 있었으므로 그 강은 폐쇄되어 있어서 중국 정부는 영국, 프랑스, 미국 대사에게 강을 통해 들어오지 말고 북방으로 돌아오는 육로를 사용하도록 요청했다. 그렇게 무리한 요구도 아니었는데 미국은 동의했으나 영국, 프랑스 대사는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 그들은 봉쇄를 뚫고 백하를 거슬러 올라가려고 강경하게 나왔고 중국인들은 거기다 발포를 해서 큰 충격을 주고 격퇴시켰다. 중국 정부의 요청을 끝내 거부하고 행로를 바꾸지 않은 건방진 그들 정부는 도리어 흥분해서 중국 정부의 처사를 규탄했고 보복을 하기 위해 군대가 정원되어 1860년에 그들은 고도 북경을 향해 진격했다. 보복의 형태는 북경에서 가장 장엄하고 화려한 건축물의 파괴와 방화, 약탈로 나타났다. 이 건물은 근륭제 시대에 완성된 황제의 피서를 위한 궁전인 원명원이었다. 그곳에는 중국에서 이루어진 가장 아름다운 예술과 문학상의 진귀한 보물이 가득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감탄할 만한 미를 지닌 고동기, 정교하기 이를 데 없는 도자기, 귀중한 고문서, 중국이 수천 년 동안 자랑으로 삼아온 온갖 종류의 골동품, 예술품 등이었다. 무지한 불안당인 영국, 프랑스의 병정들은 진귀한 보물들을 약탈해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타오르는 불길 속에 내동댕이 쳐버린 것이다. 수천 년의 전통을 지닌 중국인들이
할복을 하면서까지 이 불도덕놈들을 살인과 파괴밖에 모르는 무지몽매한 오랑캐라 해서 외국인을 정오한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 그러나 중국인이 외국인을 어떻게 생각하건 외국의 오랑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포와 군함과 근대적 무기가 있는 한 수백 년 동안 찬란히 핀 중국의 예술과 문화가 파괴되고 진귀한 보물이 없어진다는 것엔 아무 관심도 없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들에겐 맥심 기관총이 있다. 적은 아무도 가진 게 없다.